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1일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한국 경제의 현재 온도를 한번 측정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료들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공동적으로 보이는 아주 흥미로운 키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오, 어떤 거죠? 바로 온도차 혹은 양극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온도차. 네네. 어떤 곳은 막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바로 그 옆은 또 싸늘하게 식어가는 모습이 두 시장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엇갈린 신호들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정확한 지적이세요.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굉장히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체가 다 같이 오르거나 내리는 게 아니라 뭐랄까 각자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테마가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지, 또 부동산 시장에서는 왜 어떤 지역만 유독 주목받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이제 큰 그림이 보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모두의 관심이 쏠려 있는 주식시장부터 시작해보죠. 숫자만 보면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돼요. 코스피는 4,885.75포인트로 0.39%, 그러니까 아주 살짝 하락했어요. 네, 소폭 하락했죠. 그런데 코스닥은 976.37포인트로 0.83%나 상승 마감했단 말이죠. 네.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는 숨을 고르는데 이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은 오히려 힘을 냈다. 이 미묘한 차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바로 시장의 에너지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예요. 아, 에너지의 방향. 네, 코스피가 주춤한 건 말씀하신 대로 사상 최고점 근처까지 쭉 달려오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피로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 오르게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쯤에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나오는 거죠.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 앞에서 잠시 물 마시면서 숨 고르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일단 너무 높이 올라왔으니 잠시 쉬어가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했다는 거군요. 그런데 코스닥은 달랐잖아요. 그쪽으로 돈이 몰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시장 전체의 상승 동력이 완전히 꺼진 게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코스닥의 반등이에요. 어허. 투자자들이 대형주가 쉬어갈 때 우리는 다음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서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에너지가 코스닥의 개별 성장주, 특히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테마를 가진 종목들로 옮겨간 겁니다. 시장의 체력은 여전히 좋은데 그 힘을 쓰는 당약이 잠시 바뀐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도 재밌는 포인트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리테일 투자자 중심의 약세 베팅 완화 징후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슬슬 생각을 바꾸고 있다 이런 뜻이죠. 맞아요. 그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시장이 계속해서 예상을 깨고 오르니까 이러다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심리가 있죠. 그래서 하락에 걸었던 돈을 빼고 상승 쪽으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런 심리가 확산될 때가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모두가 낙관론에 취해 있을 때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외부 변수도 빼놓을 수 없겠죠. 자료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너무 막연하게 들려요.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오늘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할까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면 보통 너무 넓게 느껴지시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오늘 시장이 주목한 건 크게 두 가지로 보여요. 네. 하나는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한 국제 유가 변동 가능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중 간의 반도체 기술 패권 다툼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이런 외부 불안 요소들은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수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유독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오늘의 주인공들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자료를 보니까 로봇, AI 그리고 자동차 분야가 아주 뜨거웠어요. 특히 현대차 주가가 하루 만에 13.9%나 급등했던데 이건 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대기업 주식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정말 큰 뉴스가 있다는 뜻일 텐데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기업이 마치 스타트업 주식처럼 움직였다는 건 시장이 그만큼 강력한 이야기에 반응했다는 의미예요. 현대차 급등의 배경에는 여러 겹의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건 오늘 계속 이야기하게 될 원화 약세예요.
아, 환율. 네.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현대차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수익성이 좋아지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아하, 환율 효과가 가장 컸군요. 그게 일단 기본이고요. 자료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오, 또 있나요? 즉, 최근에 발표된 현대차의 살아온 전기차 라인업하고 자율주행 기술 투자 계획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 리포트들이 오늘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즉, 환율이라는 단기 호재에 미래 성장성이라는 장기적인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가에 불이 붙은 거죠. 그렇군요. 그럼 같은 미래 기술 테마로 묶이는 로보가 상한가를 기록한 건 현대차의 경우와는 결이 좀 다른 건가요? 네. 현대차는 뭔가 실적과 직접 연결되는 느낌이라면 로보는 좀 더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에 가깝게 느껴지는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의 특징입니다. 아, 같은 미래 기술이라는 우산 아래에 있지만 현대차의 급등은 가치 재평가의 성격이 강해요. 알고 보니 이 회사가 이렇게 돈을 잘 벌고 미래 준비도 잘하고 있었네 하는 거죠. 반면에 로보 같은 중소형 테마주의 상한가는 꿈과 기대감에 대한 베팅에 더 가깝습니다. 당장의 실적보다는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정책 발표 같은 뉴스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죠. 시장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시장의 속내가 복잡하네요. 그럼 이 모든 상황의 배경음악처럼 깔려있는 원화 약세 문제로 넘어가 보죠. 네, 현대차에게는 호재라고 하셨는데 이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당장 제 입장에서만 봐도 해외 직구할 때나 여행 갈 때 비용이 늘어나니까요. 바로 그 양면성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양면성? 안정적인 약세와 불안한 약세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지금처럼 원화 가치가 서서히 하락하는 건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수출 대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줘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하지만 만약 환율이 하루에도 몇십 원씩 널뛰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아, 계획을 세울 수가 없겠네요.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야 할지, 언제 수출 대금을 받아야 할지 전부 불확실해지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환율이 불안하면 한국 시장에 투자한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 투자를 꺼리게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나 한국은행이 환율 변동성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불안보다는 기회 요인이 더 크다고 시장이 판단하고 있지만 이 줄타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자, 그럼 이제 무대를 바꿔서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주식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테마별 양극화였다면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양극화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쪽도 온도차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네, 주식시장의 양극화가 업종을 기준으로 나타난다면 부동산은 정말 지도를 펼쳐놓고 봐야 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 그리고 각 지방도시라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시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서울과 수도권 인기 지역은 여전히 뜨겁다 못해 활활 타오르는 느낌이에요. 자료에 서울 청약 경쟁 심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네,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수요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전세 시장의 구조 변화예요. 아, 그 부분. 예전에는 전세가 기본이었는데 점점 월세로 바뀌면서 전세 물건 자체가 귀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네요. 그게 지금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예요. 딜레마요. 네,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은 줄어든 공급 속에서 경쟁해야 하니까 전세값은 계속 오를 압력을 받아요. 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게 되고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더 키우고 있는 거죠. 단순한 가격 등락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네요. 그럼 모두가 서울만 바라보고 있을 때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가 궁금해져요. 네. 이번 자료에서 가장 의외였던 부분이 바로 지방 도시들의 반등 소식이었어요. 문경, 전주, 상주 같은 곳에서 매매 가격이 올랐다고 나오는데 네, 그 부분이 좀 특이하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서울의 열기가 퍼져나가는 낙수 효과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곳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낙수 효과가 아니라 개별 약진이라고 봐야 합니다. 개별 약진? 네. 전국적인 상승장이 아니라 각 도시가 가진 고유의 호재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내주신 자료의 배경 정보를 보면 문경 같은 경우는 최근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발표됐고 전주는 구도심 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투자 수요가 몰렸어요. 상주는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 유입 기대감이 커졌고요. 아, 그러니까 전국 부동산이라는 뭉뚱그려진 개념이 아니라 각 도시의 개별적인 스토리가 가격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부동산도 주식처럼 개별 종목 분석하듯이 접근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과거처럼 정부 정책 하나에 전국이 들썩이던 시대는 지났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는 그 지역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지, 어떤 교통망이 깔리는지,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는지 이런 미시적인 요인들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분화되고 성숙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정책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자료에 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완화라는 대목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시장에 꽤 중요한 신호일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우리가 흔히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면 아주 큰 아파트 단지를 허물고 새로 짓는 걸 떠올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대단지가 아닌 오래된 빌라나 연립주택이 모여 있는 것이 훨씬 많아요. 소규모 정비 사업은 바로 이런 곳들을 좀 더 쉽고 빠르게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아, 대규모 공사가 아니라 동네 단위의 작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활성화시킨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대규모 재건축보다 사업 속도가 훨씬 빨라서 단기적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고요. 네. 둘째, 낡은 동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죠. 물론 이게 서울 전체의 집값을 안정시킬 만큼의 엄청난 물량은 아니겠지만 공급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어느 정도 달래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 2026년 1월의 한국 경제는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모자이크 같다는 생각이 되네요. 네, 그쵸.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한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네, 주식시장부터 요약하자면 상승 추세 속 숨고르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숨고르기. 네, 전체적인 상승 동력은 살아있지만 사상 최고점 부근에서 단기 조정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안에서도 시장을 이끄는 힘은 여전히 AI, 로봇, 자동차 같은 거대 기술팀화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 리스크 요인으로는 환율의 변동성과 외부의 지정학적 불안 요소를 계속 주시해야 하고요. 부동산 시장은 따로 또 가치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완전히 따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요. 부동산은 수도권의 견고한 수요와 지방의 철저한 개별 장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일부 지방 도시의 반등은 전국적인 흐름이 아니라 각자의 호재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앞으로 시장의 향방은 오늘 이야기한 소규모 정비사업 확산화 같은 공급 확대 정책이 시장의 강한 수요를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숫자들이나 헤더라인 뒤에 숨어있는 시장의 속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식지 않는 곳과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못이 공존하는 지금 시장의 미묘한 온도 차이를 체감할 수 있었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 좋네요. 먼저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소수의 거대 기술 테마가 시장 전체를 이끌고 갈 때 이 흐름에서 소외된 다른 전통적인 업종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게 될까요?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키 맞추기 장세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어요. 정부가 공급 확대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과연 그 정책의 효과가 서울의 강력한 수요를 진정시키는 데까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까요? 정책 발표와 시장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은 어떻게 좁혀질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질문을 고민해 보시면 앞으로의 경제 흐름을 읽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